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오늘 연휴 후유증에 시달린 분들 많으시죠? 연휴의 후유증에 약은 연휴밖에 없답니다. 네, 다행히 화수목금 나흘만 견디면 또 연휴입니다.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까? 수목금 사흘만 견디면 또 연휴입니다. 잘 견뎌보자고요. 그나저나 10월 초에 비가 장마처럼 쏟아졌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두툼한 옷들도 미리미리 꺼내서 추위와 감기에도 대비를 꼭 해야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다음 날 10월 4일 화요일 뉴스파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요, 오늘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왜 그런 겁니까? 네, 박수홍 씨는 횡령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친형 이 사건 관련해서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검에서 대질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구속된 친형 외에도요. 친형과 함께 지난해 같이 피소를 당했던 형수 이모 씨 같은 경우도 피의자로 참석을 했고, 아버지, 부친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네. 박수홍 씨를 향해서 부친이 곧바로 이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이 이루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박수홍 씨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서 과호흡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19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을 하고 박수홍 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요, 듣고도 일단 믿기지가 않아요.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검찰청 내에 무슨 면회실이나 대기실이 아니라 김현주 평론가님, 검사실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부친한테, 아버지한테. 그렇죠. 그래서 더 충격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에 따르면요, 네. 이 부친이 박수홍 씨를 보자마자 왜 인사를 안 하냐 하면서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거 좀 말로 옮기기도 뭐합니다만, 흉기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박수홍 씨 측은 대질 조사를 받기 전에 검찰 측에 부친의 몸수색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전력이 있었대요. 그 흥분한 박수홍 씨 부친이 직접 망치를 들고 집을 찾아가서 어떤 그 감정적 행동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검찰 측에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몸수색 결과 어떤 위험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순식간에 신체를 이용해서 폭행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부친, 아버지한테, 자신의 아버지한테서 이런 폭행과 그리고 거친 언사를 들은 박수홍 씨 충격이 일단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일단 병원으로 실려갔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병원에서 박수홍 씨는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았고요. 담당인 노종현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박수홍 씨는 이날 이 대질 신문 자체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친형이 박수홍 씨의 만남 요청에 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질 조사가, 게다가 가해자 3명과 혼자 만나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폭언을 듣다 보니까 과호흡 증세가 와서 결과적으로 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박수홍 씨는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요, 병원에서는 퇴원을 했습니다. 현재 집으로 귀가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금 전에 안진영 기자님, 노종원 변호사가 이제 박수홍 씨 측의 이제 법률 대리인 변호인이잖아요. 근데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노종원 변호사 얘기 중에 이제 요것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검찰의 무리한 조사 일정으로 가해자 3명과 피해자 1명이 만나야 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일단 친형과 형수가 가해자라는 거, 이번에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가해자라는 건 어느 정도 저희가 알겠어요. 근데 가해자가 3명이라면 이번 사건, 이번 오늘 정강이 걷어차고 폭행했던 그 사건 가해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번 횡령 등 법정 이 다툼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가해자로 포함이 된다는 뜻이, 이게 무슨 뜻으로 노종원 변호사는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가해자는 2명이 맞습니다. 형과 형수가 이 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친형의 잘못은 없다. 박수홍에게 모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검찰 관계자도 만약 그런 진술을 이어간다면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뒤늦게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 내용을 이 박수홍 씨도 충분히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박수홍 씨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가 3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1년 6개월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대질 조사는 초창기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형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된 상태고 네. 충분한 증거를 통해 소명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다시 가해자와 만나는 대질 조사를 꼭 해야 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미 아버지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렇게 망치를 들고 와서 아버지가 문을 두드린다거나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기 전에 사전 몸 수색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나가는 사진 장면들 여러분 감 잡으셨을 거예요. 한 지상파 방송 예능에 그 유명한 예능에 어머니랑만 나온 것도 아니고 보세요. 아버지랑도 같이 나왔어요. 가족이. 그래서 그 화면 보면서 참 가족이 참 단란하다. 부모 자식 간에 참 정이 참 돈독하구나. 그리고 제가 봤던 방송 중에 하나는요. 아버지랑 박수홍 씨가 이른바 부자 데이트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물건도 어느 전통시장 가서 물건도 사고 하는 걸 그 스튜디오에 있는 어머니가 보면서 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까지 부자지간에 정겹게 나온 장면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안진영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인사도 안 한다고 정강이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번 일로 법정 다툼으로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 아버지 간에 이 애정에 금이 간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상당 기간 부자지간에 뭔가 금이 있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취재를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가족 간에 어떠한 문제가 보였던 건 아니고 박수홍 씨가 친형과 그 형수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가 상암동 집에 기거를 할 때 아버지가 망치를 갈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내용은 앞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였냐면은 이런 일이 기사화되면서 손녀,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조카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 이야기에 격분을 해서 아버지가 결국은 박수홍 씨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박수홍 씨가 이미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아버지가 본인을 감싸주지 않고 이 진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1차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후에 사실상 교류는 별로 없었는데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아버지가 형을 두둔하는 진술을 하고 본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또 한 차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수홍 씨 부친이 휘둘렀다는 그 둔기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냥 둔기를 들고 박수홍 씨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사전에 박수홍 씨 아버지 몸수색을 좀 해달라 검찰에 참고인 신문 왔을 때 그렇게 요청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민경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앞서서는 이번 일 다 박수홍 네가 잘못했다고 하던 박수홍 씨 아버지가 뭔가 검찰로부터 주의를 받으니까 이제는 모르는 일 그러면서 이제는 또 태도 바꿔서 다 박수홍 씨 친형이 아니라 다 자신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한 일이라고 지금 이러고 나서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제 계속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이제 박수홍 씨 그 아버지가 얘기한 것은 박수홍 씨가 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혐의가 드러나고 이제 박수홍 씨 형은 이제 사전 구속까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박수홍 씨 아버지가 이제 말을 바꾸어서 이제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 변호사에 의하면 이렇게 본인이 그러니까 박수홍 씨 아버지 본인이 모든 횡령 범위를 다 했다. 모든 범행은 다 내가 했다. 이렇게 사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80살 넘은 그 박수홍 씨 아버지가 인터넷 OTP라든지 공인인증서를 모두 활용을 해서 법인의 통장 그리고 또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까지 모두 다 관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의 변호사는 얘기를 하기를 이게 그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 얘기가 흔히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일에 뭔가 감싸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다 이랬습니다. 제가 잘못 껴서 이랬습니다. 다 제 잘못. 혹시 이런 차원의 감싸는 그런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거야? 진짜로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 횡령 수법을 언급하면 자기가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 부친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재산 관리를 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재산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면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친족 상도례를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라면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사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은 그 이외의 친족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실제로 박수홍 씨는 이미 형을 고소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한 혐의가 입증됨을 전제로 형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친이 재산 관리를 담당하면서 재산 범죄를 저질렀다면 네.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형 면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피해자가 박수홍 씨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박수홍 씨인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소속사 등 법인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직접 재산 관리를 담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면 그 이유는 8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되도록 실형 선고를 피하려는 재판부의 성향을 알고 있고 이를 노렸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미루어 짐작컨대 물론 박송 씨가 아버지, 그래도 핏줄인데 아버지에게 실제로 인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였으면 지금 폭행을 당했어요. 물론 실제 인사를 안 했다면 그 인사를 안 한 자체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안진용 기자님 이렇게까지 부자지간에 그리고 한때는 정말 예능에 나와서 참 박송 씨가 참 나이가 들었지만 아버지 어머니께 참 잘하고 산다 반듯하다 이런 모습 보였던 집안으로 알고 있던 시청자분들 팬들한테는 오늘 사건이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더욱더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게 박수홍 씨가 제가 취재 과정에서 수차례 부모에 대한 언급이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건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여러 유튜브 채널 등에 보면은 이 친형의 구속 이후 어떤 식으로 부모가 심경을 고백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 다 거짓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다만 미루어 짐작할 때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어느 정도 날조된 그런 콘텐츠인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날선 비판이 더 심해진 것에 대해서 세상에. 박수홍 씨는 더욱더 힘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끝에 오늘 이 부친의 폭행 사안이 불거지면서 박수홍 씨가 과연 이 향후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더욱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진용 기자님의 취재 내용을 들으면 박송 씨는 나름 부모님께 해가 될까 봐 자중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언급하는 건.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하민경 변호사님 오늘 서울 서부지검에 박송 씨 이 친형이 지금 구속됐어요. 근데 형수도 오늘 이 피의자 신분인데 왔다면서 근데 왜 온 거예요? 형수는 왜 왔습니까 오늘? 지금 이제 그 박송 씨 친형과 이제 형수와의 이제 공모 그리고 이제 공범 관계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하려고 이제 출석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참고인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피의자예요. 예, 알려졌고요. 네. 지금 이제 박송 씨 그 형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단 의혹 차원이죠. 아직은 의혹 차원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에 있는 상가 8채를 그 남편인 박모 씨와 함께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주부인 이 씨가 그렇게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밝히라고 이렇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군요. 박송 씨가 일단은
병원에 일단 이송이 돼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죠. 이 변호인 측 통해서 전해졌습니다만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때 과호흡,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았나 봐요. 박송 씨가요 최근에 이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그래서 뭐 반려묘 소식도 전하면서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1일 날에는요. 개그맨 후배분들과 봉사활동도 나서고 그랬었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네네 아이고 네네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사랑하는 후배랑 지인들이랑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어. 너무 이쁘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그 애견과 애묘들에게 좀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나는 사실 뭐 버는 돈 전부를 기부해도. 손원수 씨는요 뉴스파이터도 이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박송 씨가 가장 많이 아끼는 후배 중에 또 한 분 같아요. 그래서 자주 등장했는데 손원수 씨가 오늘 이 사건 터지고 나서 SNS에 울분을 터뜨렸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건 손원수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이 조사를 뭐 아까 그 안지용 기자도 얘기했지만 손원수 씨 주장은 검사가 6번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6번이나 바뀌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예, 네. 바뀔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송 씨 입장에서도 같은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픔이 다시 상기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조사를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다 나왔습니다만 아버지가 분명히 폭행할 때니 무섭다고 얘기까지 했고 신변 보호까지 요청을 했대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변 보호를 무시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여러 피해자들이 왜 조사를 받다가 생을 망하는지 알겠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이제 문유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박송 씨가 수사받고 조사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압박과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불편함을 겪었고 또 아버지가 어쨌든 폭행을 할 수 있다는 위험감을 감지하고 그걸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손원수 씨 얘기는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박송 씨와 또 박송 씨는 이제 절친한 지인이다 보니까 울분을 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정하진 않고 뭐 검찰 측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이건 향후에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사건 접하시고 진짜 충격 그리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주의 깊게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 볼게요. 어느덧 10월입니다. 야, 이제 비가 그치고 추워진대요. 이제 가을바람 살살 불어오고 단풍도 지게죠. 이 가을바람 타고 찾아온 스타가 있다는데요. 대체 누굴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오늘 2명의 스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리틀 혜은이라 불리는 가수 요요미 씨입니다. 바로 어제 31번째 싱글 앨범이죠. 이 바보 같은 사람을 발매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노래의 작곡가가 바람으로 유명한 김범용 씨입니다. 오호. 이 37년 만에 바람에 대한 답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허. 바람은 김범용 씨가 부르면서 남성의 시점에서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상처 깊은 이불에도 떠난 님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순수하고 착한 여자의 심경을 그린 답가라고 합니다. 대박 사건인데요. 바람. 그리고 이번 노래가 바보 같은 사람 줄이면 바람. 와, 대박. 이렇게 일치될 수가 있습니까? 바람에 대한 답과 차원이라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날 올려놓고 가는 바람 나같이 착한 여자
최진봉 교수님. 예. 바람과 바보 같은 사람 노래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완전 다른데 네. 중요한 건 김범용 씨와 둘 다 연관이 있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김범용 씨는 뭐 잘 아시는 80년대 엄청난 인기를 그랬죠. 누렸던 가수잖아요. 네. 당시에 조용필, 전영록 그리고 김범용이 세 분이 거의 뭐 휩쓸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뭐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네. 김범용 씨가 최근에 들어서 제작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수를 하시다가 제작자로 바뀌면서 녹색지대라는 그룹 아시죠? 아, 알죠. 예, 녹색지대. 좋은 일도 많이 예, 하셨- 맞습니다. 네. 녹색지대를 제작하고 프로듀싱한 그런 가수가 김범용 씨고요. 최근에 보니까 김범용 씨가 녹색지대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에게 준 곡만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숫자로만 봐도 200곡 이상. 대박 사건! 그 중에 하나가 요요미 고정 씨한테 수입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박 들어오죠. 사건이다. 예. 아하. 본인은 노래를 안 불러도 다른 네. 사람이 불러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요요미 씨에게 직접 작사 작곡한 이 곡을 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작곡 능력 참 탁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정작 요요미 씨가 자신을 알리는데 지대한 공을 끼치신 분이 따로 있다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요요미라는 이름도 극할 요, 아름다울 옥, 요, 아름다울 미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스스로 별명 부자라고 부를 만큼 따라붙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다고 아, 그래요? 하는데 네. 리틀 혜은이, 고속도로 아이유, 트로트계 아이돌, 요요미 플레이리스트라는 의미의 요플레까지 따라붙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자신을 가장 많이 알린 수식어는 제2의 혜은이라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이 혜은이 씨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창법이 비슷하다는 의미로 붙게 된 수식어인 것 같다고 합니다. 야, 얼마나 혜은이 씨랑 비슷하면 리틀 혜은이란 말이 나올까요? 그리고 트로트계의 아이돌 궁금합니다. 노래 실력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뚫고 칙칙칙칙 기차는 달려가네 종을 두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가네 삑삑삑 메아리를 넘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란 걸 왜 몰라 네가 없이 어떻게 행복해 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난 살아보기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김현주 평론가님이 들으시기에 혹시 진짜 혜은이 씨랑 좀 비슷한가요? 창법 이런 것도? 그 외모도 그 혜은이 씨가 젊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우셨지만 귀염성 있는 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음성도 미성에 가까운 약간 가는 목소리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흡사한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요요미라는 가수가 트로트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가수 활동을 하셨었대요. 뭐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수 활동을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고 또 그리고 어렸을 때 7살 때 아버지 공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수의 꿈을 아마 키웠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데뷔하기 이전에 그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JYP 오디션에 가서 됐다고 합니다. 어머, 붙었었다고 그래요? 하는데 네. 그 아버지가 이제 가수 활동이라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면서 이제 반대를 해서 그 오디션 연습생으로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냥 놔두실 걸. 더 정말 유명해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또 그런 생각 해봐요. 요요미 씨 또 한번 싱글 발매한 싱글 또 인기 얻길 대박 나길 기대해 볼게요. 그런가 하면 가을바람 타고 MBN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가수 조명섭 씨입니다. 어허. 인간 추금기, 20대 현인, 애늙은이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리는데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MBN 우리들의 쇼10을 통해서 멋진 무대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조명섭 씨 하면은요, 요즘 이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 1999년생, 올해 나이 24살밖에 안 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전식 양복에 포마드 헤어스타일, 복고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고요. 풍부한 성량과 굵직한 발성이 인상적인데 실제로 현인 씨의 어머. 젊은 시절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해서 20대 현인이라 불리게 된 겁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저 지금 출생 연도에서요. 1900 예를 들어서 뭐 39년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실 진짜 이게 1999년생 맞대요. 대박 사건. 24살에서 이자가 잘못된 거 아니야? 24살 맞답니다. 과거에서 온 듯한 목소리의 소유자 조명섭 씨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의 항이에요 불사의 정성이 들리면다 지나가는 나도 내야 거한 마을 멈춰라 슬피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군가.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분들 입이 떡 벌어지실 거 알고는 계셨지만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다시 들어도 와 어떻게 진짜 저런 목소리가 나와요? 저 독특한 억양 때문에 탈북민 아니냐, 아하. 네, 북한 출신 아니냐라는 오해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조명섭 씨는 초, 중, 고교를 모두 강원도 원주에서 지낸 어머, 강원도 사나이입니다. 어머, 그래요? 네, 이 강원도 쪽 사투리를 좀 구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의 홍보대사도 맡고 있고요. 어머. 본인 자체도 원주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요. 전통시장을 이용한 등 원주를 자주 찾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원주도 이에 대해서 화답을 했는데 원주천 둔치에 조명섭, 백일홍 꽃길이 조성되기도 어머 했습니다. 세상에. 강원도 원주 또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정말 강원도 원주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데 명곡과 명소의 만남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비가 내려오는 님 떠난 구름 산에 다시 한번 그대 손을 잡아볼 수 있다면 쓰라려진 내 가슴에 백일홍 피어나리 거름하고 이 밤이 아름다워라 여인이여 귀하고 귀한 내 사랑 노래해요 당신을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 나만의 세레나데. 두 편의 뮤직비디오 배경이 모두 원주래요. 세상에 참 절경과 조명섭 씨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니까 저희도 참 랜선으로 힐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저 목소리에 저렇게 이게 목소리 흉내내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내공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저런 창법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조명섭 씨 하면 얼굴은 지금 밝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아이고. 어머님과 여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상당히 어려웠고요. 본인이 또 장애가 좀 있었다고 해요. 하체 장애가 있어서 9살까지는 계속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고 특히 이제 12살 되던 해에 상당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본인을 위로해줬던 노래가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이에요. 그걸 처음 듣고 위로를 받고 그때부터 그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현인 선생님의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창법 자체도 지금 우리가 들으면 정말 24살의 청년이 저런 창법을 쓸까? 저 창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 현인 선생님 시대에 그 가수분들이 했던 창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모방하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창법도 현인 선생님의 창법을 따라가서 옛날의 향수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귀한 어떤 그 독특하면서도 귀한 창법을 소유한 그런 가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요요미 씨도 아이돌 노래 부르는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조명섭 씨 나이로 치면 참 한창 아이돌 노래, BTS 노래 막 부르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이돌들을 그 선배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99년생에 걸맞는 취향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특히 좋아하는 가수가 폴킴이라는 가수. 그래요? 그리고 워너원 출신의 그 옹성우 씨 연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앨범도 직접 사고 본인이 찐팬임을 이제 인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저 조명섭 씨의 외양만 봐가지고는 그 옹성우나 폴킴 가수와 거의 비슷한 연대 혹은 더 위로도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대요. 네. 폴킴 씨하고는 11살 차이가 나고 옹성우 씨하고는 4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99년생의 마음답게 본인 스스로도 트롯계의 아이돌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트로트 외길 걷는 것도 좋지만 다른 장르도 섭렵을 한다면 더 나은 트로트, K-트로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두 분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요. 야, 진짜 이제 우리가요. 이런 사건 제발 안 전해드렸으면 하는데 부산에서요. 정말 철면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부산 지하철 역사의 CCTV에 한 남성의 뻔뻔한 행동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었는지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든 한 남성이 음료수 자판기 옆 구석으로 향합니다. 네. 그리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가 싶더니 이 남성 잠시 후 뭐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 곧이어 쓰레기통에서 갑작스럽게 연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연기를 발견한 시민들이 쓰레기통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해당 남성 오른쪽 저 빨간색 원입니다. 태연히 근처 의자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어머. 시민들이 불 끄는 모습을 여유롭게 지켜보기까지 하는데요. 어머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아니 행동이 어딘가 수상쩍다 했더니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태연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어머. 두 번째 있었던 일이에요. 허허. 그러니까 사실은 1일 날 이게 경찰에 따르면 네. 1일 날 오전 5시 50분경에 다른 지하철역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휴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져요. 거의 새벽 첫 차 다닐 시간이잖아. 그렇죠. 오전 5시면 네, 휴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물을 가져다가 껐어요. 어머. 그래서 이제 1차는 이제 실패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10시경에 지금 저 사진, 바로 보이는 저 사진에 찍힌 거예요. 아, 그걸 흔적도 보세요. 보이시죠? 네. 근데 저게 두 번째는 10시에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나타나서 똑같이 불 붙인 휴지를 휴지통에 또 던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주민들 지금 저 던지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소화기로 불을 끄거든요. 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저 불을 붙인 걸 던지고 나서 본인은 저 옆에 지금 그 자판기 있잖아요. 음료 자판기 있잖아요. 음료 자판기에서 음료를 빼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남들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불을 끄고 있잖아요. 네. 그걸 구경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정말 이해 안 되는 파렴치 행동을 아니에요 하는 거죠. 진짜. 스스로 불을 내고 말 그대로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 두 번째 방화 이후 오전 10시 55분경에 처음으로 불을 지른 다대포 해수욕장역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다 그 현장에서 검거되게 되는데 이 새벽 방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용무원이 그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남성이 현장에 다시 나타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찰은 남성을 현주 건축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인데 이 남성은 자신이 불을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유를 추궁하고 있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해서 우리한테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도 또 철면피가 나타났다면서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그 전통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번거지를 눌러쓴 남성이 과일 가게 앞을 배회합니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는 검은 봉지를 흔드는 듯 싶더니 그걸로 가리고 무슨 일을 벌이는 걸까요? 손을 저 가방 속으로 집어넣어서 물건 훔쳐서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어머.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 피해자는 자신이 소매치기를 당한 것을 채 눈치채지도 못하는 상황이 어머,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인상착의가 안진용 기자님 앞서 그 부산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방화한 사람 옷 차는 거 비슷한데 설마 동일 일은 아니겠죠? 이번에도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이 부산 부전시장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이 60대 사복경찰관에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경찰에 따르면은요, 이 남성은 지난 6월 2차례, 이달 25일 1차례 등 CCTV로 확인한 범행만 3차례였고요. 주로 60대 이상 손님들을 노렸습니다. 3차례에 걸쳐 현금 46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쳤는데 이 남성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손수레 형태의 장바구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손님들이 바구니를 세워두고 돌아서서 물건을 고를 때 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비닐로 장바구니를 가리고 지갑 세상에. 등을 훔친 겁니다. 이 남성 긴급 체포될 당시에도 한 손에는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체포 당시에도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단 얘기잖아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뻔한 거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갖다 수차례 활용해서 탐문한 결과 약 느낌이 딱 행색이나 비닐봉지를 꺼내고 행색이 동일함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영상을 제가 휴대폰에 갖고 있었습니다. 개초 이 본인 아니냐 누가 봐도 본인과 동일한 인물이다. 수하니까 그때서야 조금 붙잡고 있던 끈을 좀 내려놓고 서서히 시인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번거지 모자를 쓰고 하루는 캡 모자를 쓰고 조끼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책가방도 파란색을 맸다가 노란색을 맸다가 조금씩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나름대로 이 소매치기 범이요. 자기 딴엔 주도 면밀함을 보인 거예요. 날이 바뀔수록 옷도 바꿔 입고 번거지 모자 색깔도 바꾸고 그랬어요. 하지만 저 이 범행 수법 보니까 하민경 변호사님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라는 걸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정말 영상을 보면 정말 능숙하고 진짜 빠르죠. 네. 이 사람은 이제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5범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전과가 모두 다 절도 전과였는데요. 동종 전과의 소매치기, 동종 전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이제 출소를 했고요. 6개월 만에 동일한 이제 소매치기 범행으로 이제 이번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범행을 했고요. 네. 경찰에서는 이렇게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수사해서 또 이제 아마 복역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전통시장에서 물건 구입하러 오시는 분 어르신들은 사실 꼬깃꼬깃 돈이 건네서 손자들 맛있는 것도 사고 또 집안의 며느리한테 반찬 도움 줄 요량으로 오신 분들 근데 그 오신 분들이 잠깐만 내가 분명히 지갑을 넣어놨었는데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설마 누가 내 돈을 훔쳐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하.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아니 돈이 없어졌네 갑자기 내가 어디다 떨어뜨렸나 아니면 아이고. 뭐 물건 꺼내다가 같이 떨어졌나 이런 아이고, 생각할 수밖에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소매치기 당한 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아이고. 경찰이 나중에 확인해 보고 CCTV 확인해서 이분들 찾아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소매치기 당한 줄도 모르고 본인의 실수로 그냥 어디에 세상에. 돈을 떨어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밖에 아니어서 네. 참 나쁜 사람이죠. 저렇게 그러니까요. 그 어렵게 힘들게 돈 모아서 시장 오시는 분들의 그 맞아요. 돈을 어디다 손을 댑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께 특히 어르신분들께 이거는 좀 주의해 주세요. 당부하는 말씀을 경찰분들이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이용하신 고객들은 다 장을 보면서 대용량으로 많이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바구니 안에 귀중한 소지품들을 넣어놓고 그렇게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귀중품이나 현금 그런 거는 꼭 손에 쥐고 구매하실 때도 주의를 잘 한 번 더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저 소중한 돈 금액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남의 등쳐먹는 사람들은 정말 마땅한 죄 정말 처벌받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야, 지금 이런 얘기 두 건의
이 사건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막 짜증도 나시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마음 따뜻해지는 훈훈한 사연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달 14일 문체부 국민신문고 국고답화 게시판에 김병성 씨를 칭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글쓴이 정 씨에 따르면 2007년식 25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차의 이상함을 느끼고 정찰 장소를 찾게 되었답니다. 바로 차 뒷바퀴에 불이 났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차량들은 이 차를 모두 추월해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만 어떤 흰색 차량이 뒤따라오더니 멈춰 세우더랍니다. 그리고 이 흰색 차량에서 부녀가 내리는데 이 딸 김소빈 양은 터널 내에서 소화기를 가져오고 아버지 김병성 씨는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영상과 여학생의 사진을 커뮤니티에 공개한 정 씨, 이들이 신속하게 불을 초기 진화함으로써 큰 사고를 막았다며 칭찬했고 뒤늦게 어렵게 받아낸 연락처로 남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작은 사례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답니다. 대신에 이들의 신원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단원이었고 어머. 이 딸은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대금 전공 1학년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일단은 이 불이 난 차주분께서 이제 이 사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분 기자실까요? 그 짧은 순간인데 상당한 인적사항을 취재를 많이 하셨어요. 그 도움을 주신 분들, 부녀분들. 그런데 긴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소화기를 가져오라고 이 말하는 지시하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안지준 기자님. 일단 이 사고 차주는요, 터널 안에 일정 간격으로 소화기가 비치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요. 본인은 폭발 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부녀의 도움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영상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병성 씨 굉장히 능숙하게 소화기를 사용하고 불꽃이 있는데 막 튀긴 하네요, 진짜. 네. 네, 뉴스파이터 취재에 따르면은 국립극장에서 매년 소방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데 그때 잘 모니터했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같다고 겸손하게 밝혔습니다. 세상에 터널 안에서 화재는요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걸 뉴스 통해서 몇 차례 접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터널에 저런 일이 생기면 일단 내 안전, 내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얼른 터널을 빠져나온 대피가 먼저 떠오를 텐데 저런 도움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널 화재는 초기 진압이 잘 안 되면은 대형 화재로 많이 변했다는 걸 많이 저도 이제 영상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걸 꺼야지만 다른 운전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또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무섭지는 않았어요. 일단 학교에서 사람의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배워가지고 빨리 불을 끄는 게 학교에서 우선이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예. 감사하면서도 이 시대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김소빈 양보다도 제가 못한 삶을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네요. 이게 당연하다고 배웠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그 순간에 터널을 백방으로 소화기 찾으라. 가서 소화기 찾아봐. 아빠의 지시로 막 찾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옆에 소화기가 여러 대가 있잖아요. 아마 아버지가 불을 끄고 있어 한 대를 가지고 불을 끄면서 아마 딸에게 소화기 좀 더 가져와라 얘기했던 세상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훈련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교육받으면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잘할 수 있다는 점 첫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차주도 사실은 위험해서 피해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그 부녀가 나와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좀 어려움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만약 차가 폭발해 보세요. 뒤에 오는 차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겠어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저런 행동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두 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명 피해나 아니면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모면시켜줬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차주분도 일단 심성이 고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 도움받은 걸 그냥 다행히 운 좋았어.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널리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일단 작용하셨고 발동하셨고 정말 감사하고요. 이 두 분 부녀분들요. 다시 한번 저희가 광고를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자, 아버지 김병성 선생님 그리고 딸 김소빈 양. 지금 아버지는요. 김병성 씨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이십니다. 그리고 부전여전이네요. 딸은 김소빈 양은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생이래요. 1학년이랍니다. 이 두 분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소빈 양 이거 학교에서 상 주세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서 한번 상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감동이 1분도 채 못 가고 이런 범죄를 그것도 이 스토킹 범죄 나쁜 범죄를 전해드려야 되니 참 송구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스토킹 범죄가 최근 들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신종 스토킹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40대 남성이 작년 10월에 한 여성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 여성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이 여성한테 문자 메시지를 607통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 한 달 동안 607통이면 하루에 근 20통 가까이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받는 사람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되지 그러겠죠.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 1월 말까지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한 75일 정도 되겠어요. 네. 이동안 여성 계좌에 1원씩 681번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날짜별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한 9차례 정도 1원씩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금을 하면서 보통 그 입금자 명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협박성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지금 보시면 입금자 명에 통화 좀 하자. 어머. 밤에 가서 불 확 쏴. 이 얘기는 밤에 가서 불을 확 지른다는 어머. 그런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끝내자 전화해라. 이렇게 입금자 명을 해서 1원씩 해서 반복적으로 681번이나 입금을 하게 됩니다. 아주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이 문자를 받고 이 통장 내역의 입금자 명을 보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최재범 교수님?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죠. 말이 됩니까? 문자를 지금 몇 통을 보낸 거예요, 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본인이 거절했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은행 계좌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만 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을 지르다니요. 아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연락처도 알고 있죠. 은행 네. 계좌까지 알고 있죠. 집도 알고 있지 않겠어요? 네. 정말 이게 실현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들지 않겠냐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런 나쁜 행동을 이게 이 스토킹 중에서 정말 나쁜 스토킹이에요.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잠을 못 자요, 밤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두렵고. 누가 옆에 있기만 해도 얼마나 떨리겠냐고요. 그런 행동을 한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의 죄질이 나쁘냐면요. 분노가 또 다른 곳으로도 향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40대 남성의 공격 대상은 해당 여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해당 여성을 소개해준 남성 지인이 또 다른 남성에게 해당 여성을 소개해준 것으로 오인해서 이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1월이었는데요. 이 지인의 얼굴을 10차례 넘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 스토킹과 폭행 이외에도 필로폰 투약 등 마약 범죄까지 했던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 알고 봤더니 한꺼풀 벗겨봤더니 하민경 변호사님 범죄 종합 세트였어요. 이 사람, 이 몹쓸 남성이요. 정말로 이제 듣기만 해도 되게 악질적인 그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까지 하는 마약 범이었고요. 그리고 또 소개해준 남성의 얼굴을 10여 차례 따르는 상해를 저질렀는데 놀랍게도 사실 지난 5월에 1심 결과에서는 징역 8개월 를 선고받는데 사실 그쳤습니다. 아하. 당시 재판부가 선고 이유를 밝히기로는 네. 이게 범행이 사실은 상당히 죄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범행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우리가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할 텐데 중요한 건 박성배 변호사님, 저 40대 이 범죄자 그럼 자신의 범행의 반성은 진짜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40대 남성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또한 검찰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이 마약 범죄는 그 자체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이 공포심과 불안감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그 형을 1심보다 더 무겁게 징역 1년 6월로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스토킹 범죄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정말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은 정말 중죄로 다스려야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연휴 사이에요. 충북에선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병원으로 막 실려간 일이 있었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일 낮 12시 30분경 증평군의 한 교회에서 9명이 인삼 같은 것을 먹고 몸이 안 좋다는 신고를 해옵니다. 어머.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인 60대 남성 등 3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나머지 6명도 자차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소방본부에 따르면 교회 인근 인삼밭에서 큰 뿌리를 채취해 잘라 조금 나눠 먹은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삼밭에서 채취한 거면 인삼일 가능성이 큰데 왜 저런 증세, 뭐 구토 증세 병원으로 실려갔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인삼인 줄 알고 먹었던 그건 인삼이 아니라 다른 독성이 있는 바로 미국 자리공이었습니다. 좀 낯선 이름인데요. 네. 사진을 보면 조금 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북아메리카 이거 이 사진이에요? 네. 네네. 이 단면 모양을 보면은 미국 자리공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냥 봐서 언뜻 도라지와 구분하기는 힘들죠. 어머. 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굵은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두 식물은 보면은 땅 위로 나온 부분은 생김새가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줄기가 죽은 뒤 뿌리만 봤을 때는 매우 비슷한 모습인데 어머. 왼쪽이 도라지고 오른쪽이 미국 자리공입니다. 어허. 저렇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구별할 수 있는데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도라지인지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중요한 건 도라지는 이미 식재료와 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 미국 자리공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먹고 나서 결국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건데 불행 중 다행인 건 확인 결과 9명 모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미국 자리공이면 미국에서 자리 펴고 있어야지 왜 한국에 와갖고 야산에 와갖고 이 난리를 피워요. 근데 진짜 언뜻 봐도 모를 것 같은데 김현주 평론가님 진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뿌리만 보고 이게 인삼이겠거니 하고 섭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그 식물 지상부,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원래 그 위에 이파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뿌리만 남기 때문에 뿌리만 봐가지고는 잘 구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 자체에 그 독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드시게 되면 중추신경 마비나 호흡, 운동 기능 장애가 올 수 있고요. 일단 중독이 되게 되면 구토, 오한, 두통, 복통,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 성분이 알파 스피나스테롤이라는 살충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특히 동절기, 그러니까 이파리를 볼 수 없고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인삼이겠거니 하고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농촌진흥청에서요 진짜 어르신들한테 반드시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뱃속의 태아가 음식 투정을 할 거란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재만 교수님. 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비교해서 네. 보여드릴 텐데 잘 네.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네. 자, 보여주세요. 두 사진,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면 차이가 느껴지신가요? 왼쪽의 태아는 싱긋 웃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 태아는 입꼬리가 쓱 내려간 채 그러네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인데요. 어허. 이 두 태아의 어머니들 무언가를 먹었다고 하는데 어머. 과연 뭘까요? 야 이거 장학 퀴즈 같기도 하고요. 대체 안지윤 기자님 대체 뭘 먹길래 좌우가 달라요 표정이 태아가? 네, 왼쪽에 웃고 있는 태아는 임신부가 당근을 먹었고요. 네. 오른쪽에 조금은 슬퍼 보이는 태아는 임신부가 케일을 먹었습니다.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영국의 대학에서요, 자궁에서도 맛을 느끼는지 태아의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벌인 연구인데 임신부 각각 35명에게 케일 캡슐과 당근 캡슐을 먹도록 했는데 임신부가 섭취한 후에 20분 뒤 저렇게 태아의 표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엄마와 태아는 한 탯줄로 이어져 있다는 걸 또 절실히 느꼈고 그래도 태아야 다 몸에 좋은 거 엄마가 먹는 거란다.
받아들이렴. 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네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